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다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드실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무려 197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가 안부를 물어줍니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혼자 살다가 죽는 시대, 이건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효과를 보고 계신 것들입니다.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아닌 당당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준비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고독사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응급연락망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에 자녀들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으셨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 동네 병원, 119, 그리고 요즘은 각 지역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연락처를 모두 저장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가셔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검진도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귀찮다고 별 탈 없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미리 발견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먹어야 할 약이 여러 개라면 약 봉투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거나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십시오. 요즘은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설치해 줄 겁니다. 약을 제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30분씩만 동네를 산책하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집 안 환경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셨습니까? 계단이나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없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특히 겨울철 낙상 사고가 많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호출기를 준비하십시오.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의 응급 버튼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두면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건강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집에 혼자 있다는 뜻이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랑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건넨 한마디가 오늘 하루 유일한 대화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경로당부터 나가보십시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화투라도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나가면 금방 친해집니다. 경로당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정보도 나눕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요즘 복지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스마트폰 교실, 그림 그리기, 요리 교실까지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는 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도움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도서관 책 정리, 지역 아동센터 급식 봉사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종교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챙기는 문화가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자녀들,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십시오. 사진도 보내고 받고 영상통화도 하십시오.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어렵다고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과 인사라도 자주 나누십시오. 가끔 반찬을 나눠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이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 커피 한잔하는 친구,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등산 가는 모임, 이런 정기적인 약속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탱해 줍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안전망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혼자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기초연금은 받고 계신지, 매달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고 병원비는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히 아는 게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셨습니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작은 돈 같아도 1년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신청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꼭 알아보십시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틀니 같은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통신비,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연간 13만 원을 공연, 영화, 책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혜택들을 모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십시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건 최대한 피하십시오. 자녀가 기꺼이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자녀도 자녀 인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먹는 건강식품 사지 마십시오. 전화로 파는 물건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금융상품이나 보험은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가입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넣고 비상금 통장에는 병원비 같은 급한 상황에 쓸 돈을 넣어두십시오. 용도별로 나눠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료 급식소나 경로식당도 활용하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이 있어야 마음도 편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노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씻을 필요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7시, 내일은 10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어나면 창문부터 여십시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혼자 있어도 몸단장을 제대로 하십시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 나태해집니다.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으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오늘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십시오.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세 가지,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영양실조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먹는 게 귀찮다고요?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간단하게라도 꼭 드십시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십시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상적인 집안일이 운동이 됩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지저분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부담도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십시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짧게 자고 일어나서 오후 활동을 하십시오. 오후에는 밖에 나가십시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산책이든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후 2시면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친구, 오후 3시면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약속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십시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7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잡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뭔가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하십시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퍼즐 맞추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나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월요일은 경로당, 화요일은 복지관 노래교실, 수요일은 병원 가는 날, 목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금요일은 장 보는 날, 이렇게 요일마다 할 일을 정해두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청소는 언제 하십니까? 빨래는 무슨 요일에 하십니까? 장은 언제 보십니까? 이런 것들도 요일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일을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습관이 됩니다. 달력에 중요한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병원 예약일, 자녀 생일,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달력에 적어놓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람도 좋지만 큰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루틴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매일 가야 할 곳이 있고, 매일 만날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미루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습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유언장은 꼭 써두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분명하게 적어두십시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통장과 비밀번호 목록도 만들어 두십시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적금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적어서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믿을 만한 자녀에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에 맡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찾느라 고생합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급할 때 찾느라 허둥대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하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의 뜻을 밝혀두는 겁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으십니까? 화장을 원하십니까? 매장을 원하십니까? 수목장은 어떠십니까? 장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서 적어두십시오.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든지, 부의금은 받지 말아달라든지,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해두십시오.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지, 수의는 어떤 걸로 할지, 영정사진은 어떤 걸로 쓸지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담하면 미리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길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내 주십시오. 주거 문제도 미리 정리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두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팔아서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할 것인지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집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후견인 제도도 알아두십시오. 만약 치매나 다른 이유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의사가 있으시면 그것도 등록해 두십시오. 사망 후에 본인의 몸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은 인터넷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의 처리 방법도 적어 두십시오. 오래 모아온 책은 어디에 기증할지, 아끼던 그릇은 누구에게 줄지, 이런 작은 것들도 적어두면 자녀들이 처리하기 편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이메일 계정,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십시오. 이런 준비들이 우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마음도 홀가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울증은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함을 몰아냅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겁니다.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혼자 앓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외롭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나라도 찾으십시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롭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생명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다만 본인이 돌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키울 자신이 없다면 복지관에서 하는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웃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든
재미있는 영상을 보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전이 좋았다고 과거만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많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기 삶을 잘 사는 게 부모가 바라는 일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십시오.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삶이 불행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경제적 독립, 생활 루틴, 법적 준비,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 좋긴 뭐가 좋아. 재혼은 지옥문 열리는 소리야. 사랑은 두 번째가 더 단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따뜻한 동반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자식과 등을 지며 병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을 찾아 시작했지만 결국 후회로 끝난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낯선 사람의 습관, 숨겨진 빚, 끝없는 간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 그것이 노년 재혼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말은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돈이 누구의 돈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노년의 재혼은 통장에서 끝납니다. 내 돈이 어느 순간 우리 돈으로 불리고 결국엔 당신 돈 아니잖아로 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서 시작된 사랑이 재산 문제로 찢겨나가는 현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돈의 경계가 무너지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정만호 씨는 40년 함께한 아내를 잃은 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돈도 같이 관리해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믿음이란 게 이런 거겠지라며 통장을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몇 달 지나자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카드값이 늘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썼어요 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의자 본인 맞으시죠?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돈 뭐야?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내 조카 결혼식이라 도와준 거야.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돈? 그건 내가 평생 모은 연금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의 통장은 공동의 것이 됐고 그의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그 여자한테 다 맡겨요? 정 씨는 당황하며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가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며 문을 닫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나쁜 사람 됐대요 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결혼이 가족 전체를 갈라놓은 겁니다.
서울의 70세 박정자 씨 역시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마음을 의지할 상대를 찾다 만난 72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석 달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 통장으로 공과금 좀 내자. 내 통장은 지금 묶여 있어서 그래.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까지 모두 그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전처 자식에게 생활비 좀 보내라며 1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보고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라고 외치자 남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그게 왜 내 돈이야? 같이 쓰는 거지.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돈이 남았습니다. 싸움은 커졌고 결국 자식들까지 개입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요. 다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서류상 배우자였고 법적으로 그를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이혼했지만 그 사이 통장엔 단돈 12만 원만 남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경제 합병입니다. 하지만 그 합병엔 계약서도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말이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서로를 위한다며 쓰던 돈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칼날로 바뀝니다. 결국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무너집니다. 그 돈이 내 돈인지 우리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통제불능의 혼돈으로 빠집니다. 평생 지켜온 노후 자금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며들듯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뒤에 빈 통장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의 평생의 피땀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혼자가 낫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은 늘 같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내의 시험이며 행복의 약속이 아니라 후회의 반복입니다. 서로의 습관이 다르고 돈 문제로 부딪히며 자식과의 관계까지 끊어집니다. 결국 남는 건 따뜻한 밥상도 정다운 대화도 아닌 싸늘한 말 한마디뿐입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었을까?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김태식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노년의 고독이 너무 외로워 66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이 차려졌고 말벗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그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왜 입어요? 그 친구랑은 왜 만나? 사소한 잔소리가 쌓이더니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김 씨의 딸이 새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는 따로 살게요.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한 줄이 김 씨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그 후로 손주는 오지 않았고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한 결혼이 오히려 가족을 잃게 만든 겁니다. 집안은 차갑게 식었고 대화 대신 한숨만 흘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혼자 살 걸. 외로움은 견디면 끝나지만 같이 살며 미움이 쌓이는 건 끝이 없더라. 부산의 68세 정혜순 씨는 남편을 잃고 재혼했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처음엔 자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 너무 비싸지 않아? 그 친구랑은 연락하지 마. 정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엄마가 내 돈 몰래 쓰고 있다.
그 말 한마디로 딸은 어머니를 오해했고 결국 모녀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딸은 엄마가 변했어요. 이제 엄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외롭고 미움까지 받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정 씨는 그 웃음이 견딜 수 없이 밉다고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게 훨씬 편하네요.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의 크기를 키웁니다. 혼자 있을 땐 그저 고요했지만 함께 살면 감정의 충돌이 매일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이 불신이 됩니다. 나이 들면 성격이 둥그러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고집만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둘이 사는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자식들은 떠나고 친구들은 조심스러워지고 집안엔 서로의 숨소리조차 불편해집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고 눈빛엔 미움이 맴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속으로 이렇게 중얼겁니다. 이럴 거면 그냥 혼자가 낫지.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모든 길이 그 문장 하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잠시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외로움은 이겨낼 수 있지만 잘못된 동반자는 당신의 남은 생을 망가뜨립니다. 혼자는 쓸쓸하지만 불행한 둘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와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결국 혼자가 낫다. 이 말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함께 늙어가자는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라는 부탁으로 바뀝니다. 재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과거의 잔재를 떠안는 일입니다. 상대의 가족, 빚, 상처, 습관까지 모두 내 인생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이 내 어깨 위에 올라앉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세 김종현 씨는 3년 전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서로 손잡고 시장을 다니며 이제 외롭지 않다고 웃었죠. 그러나 결혼 넉 달 만에 그녀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대출이 밀렸어. 도와줘야지. 김 씨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 여자의 딸이지 제 여동생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인생까지 책임져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타인의 인생을 떠안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사업하다 망했어. 잠깐만 도와주면 돼. 하지만 잠깐은 1년이 되었고 도와주는 건 빚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연금과 적금은 빠르게 줄었고 가족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여자 가족이랑 사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울었습니다. 난 사랑하려 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낯설지? 그는 어느새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대전의 69세 이정자 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70세 남성과 재혼했지만 그 남자는 늘 전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이 깔끔했는데 당신은 왜 이래? 우리 애들은 전처를 엄마로 생각해. 당신은 그냥 아버지의 친구로 있어줘. 이정자 씨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자식들이 집에 와 냉장고를 뒤지고 소파에 눕는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여길 자기 집처럼 써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피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이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남의 인생에 끼어든 손님이었다는 걸. 며칠 뒤 그녀의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참아요? 그 집 식모처럼 살 거예요? 그날 밤 이정자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난 사랑을 원했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싶진 않았어.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 감당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가족 문제, 자식 문제, 과거의 후회까지 모두 짊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처음엔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지만 곧 이 사람의 문제를 떠안았다로 바뀝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습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병들고 그 사람의 가족을 챙기다 보면 내 자식이 돌아섭니다. 결국 남는 건 허무한 한마디뿐입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지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재혼은 그 경계를 잃게 만듭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멈춥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속박이 됩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사는 건 지옥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결혼을 꿈꾼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국 남의 인생 이막으로 끝날 것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결국 간병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도장을 찍지만 현실은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로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맺은 인연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병든 몸 하나 맡길 사람을 찾는 거래가 되고 따뜻한 밥상 대신 약통과 진료비가 놓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 남는 건 돌봄의 의무뿐입니다. 이제 나 좀 봐줘요라는 말이 매일같이 들리기 시작하면 결혼은 돌봄의 굴레로 변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3세 김윤호 씨는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지쳐 68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천국 같았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석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새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요즘 다리가 저려서 걸을 수가 없어. 그날부터 김 씨의 하루는 간병인의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떠먹이고 밤마다 약을 챙기고 화장실을 도와야 했습니다. 사랑이니까 괜찮다고 버텼지만 2달이 지나자 손목이 아파 병원에 간 건 그 자신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봉사예요. 왜 남의 인생을 떠안아요? 김 씨는 그 사람도 나 없으면 안 되라며 답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요? 우리 가족은요? 그날 이후 아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병실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었나? 부산의 70세 이정순 씨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 만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젊은 시절 이야기로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6개월 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잠깐 도와주면 돼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잠깐은 3년이 됐습니다. 이정순 씨는 새벽마다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 쥔 건 사랑이 아니라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남편 병까지 떠안아요? 가족도 아닌데? 하지만 이정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간병이었어. 노년의 재혼은 결국 돌봄의 계약입니다. 한쪽은 의지할 사람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그 균형은 무너집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간병은 노동입니다. 이제는 손을 잡는 대신 수건을 들고 닦아야 하고 포옹 대신 휠체어를 밀어야 합니다.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책임이 생겨서 함께 있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가족이 모두 등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선택한 일이라며 도움을 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병든 배우자와 지친 몸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먼저 늙어버리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그 결혼이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간병의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일이어야 하는데 노년의 재혼은 서로를 소모시키는 일로 끝납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간병 속에서 사라지는 자존심과 체력, 그리고 가족의 외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엔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냥 간병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노년 재혼의 진실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도 금방 끝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밥이 되었지만 늙어서는 돈이 밥이 됩니다.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현금이 더 오래가고 사랑의 지속력은 통장 잔고에 비례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됐지라 말하지만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마음은 함께 식습니다. 결국 재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변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최영수 씨는 5년 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65세 여성은 다정했고 늘 사랑으로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 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좀 올려주세요. 장도 봐야 하고 제약값도 많아요. 최 씨는 연금 130만 원으로는 빠듯했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달 카드값이 늘어나고 아내의 옷장엔 새 옷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껴 쓰자는 말은 사라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색해요? 라는 말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아들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금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왜 자식이 알아야 해요? 우리 부부 문제잖아요. 그날 저녁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아들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며 소리쳤고 아들은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다 쓰고 있어요. 라며 맞받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고 최 씨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결혼이 가족을 잃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아내는 통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이니까 내가 관리할게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통장은 부부의 것이 되었고 사랑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긴 건 돈이 없으면 사람도 변하더라는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부산의 70세 이정자 씨도 같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친구의 소개로 재혼했지만 남자는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사업할 건데 당신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줘요. 사랑이라 믿고 보증을 섰지만 2달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는 사라지고 은행 독촉만 남았습니다. 딸이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돈 사랑한 거였어요. 정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이 돈 앞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노년의 재혼은 서로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일로 바뀝니다. 처음엔 함께하자고 손을 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돈을 세며 눈치를 봅니다. 한쪽은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따지고 다른 한쪽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소리 들으려고 결혼했나라며 분노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라지고 돈만 남습니다. 사랑은 배고픔을 잊게 하지만 가난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이 곧 존중입니다.
돈이 없으면 말도 존재도 가벼워집니다. 결국 재혼은 돈이 있을 때만 따뜻하고 돈이 떨어지면 남보다 차가워집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돈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은 하루 만에 변하고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랑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의 상처는 평생 낫지 않습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먼저 식는 건 마음이 아니라 장고입니다. 그 참혹한 진실을 모른 채 재혼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노후도 누군가의 계산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7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80세, 90세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70대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진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모 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71세 되던 해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 먹기도 귀찮았습니다.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1년 만에 당뇨가 생겼습니다. 2년 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만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박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박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 씨를 무너뜨린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박 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진짜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셨습니까? 어제는요? 그저께는요? 혹시 며칠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7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씨는 72세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집에 틀어박힐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나가니 얼굴을 익힌 분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통화할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씨는 78세입니다. 약 먹는 것 없이 건강합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최고의 명약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집에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립은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나 높습니다.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립이 곧 병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가 늙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치매가 빨리 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바로 뇌 운동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없애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모든 병을 불러옵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종교 활동을 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취미 모임을 만드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한 달만 나가십시오. 금방 익숙해집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과거만 떠올립니다. 후회만 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됩니다. 현재를 즐기게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집안에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전부는 아니십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모 씨, 76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71세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 무리하게 걷지 말라고, 집에서 쉬라고 말입니다. 최 씨는 의사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걷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그만뒀습니다. 시장도 안 갔습니다. 경로당도 안 나갔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게 무릎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 후 최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릎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무릎을 지탱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걷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은 아예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뇨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살은 쪘는데 근육은 없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2년 후 최 씨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워커를 사용했습니다. 4년 후에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은 최 씨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70대에는 1년에 근육의 8%가 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걷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당뇨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치매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매일 걸으십시오. 아프더라도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조금씩 걸으면 됩니다.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2바퀴, 3바퀴로 늘리십시오. 무릎이 아프다고요?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에 좋습니다. 움직여야 관절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근육이 생겨야 무릎을 보호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요?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누워만 있으면 허리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걷기가 최고의 허리 운동입니다.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걸으십시오. 계단도 오르십시오. 엘리베이터만 타지 마십시오.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오르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심장도 강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납니다. 스트레칭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쭉쭉 펴십시오.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십시오. 유연성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매일 스트레칭하면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운동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같이 하면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2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3번째 이유는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뭘 드셨습니까? 혹시 김치에 밥만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충격적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이 전부입니다. 반찬이 없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우유도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하러 만드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정 씨의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불고기, 항상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정 씨의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빵 하나로 때웠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도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12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라고 말입니다. 73세 노인이 영양실조라니 정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는 안 고픈데 영양실조라고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해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3끼 제대로 드시고 계십니까? 고기는 드십니까? 생선은요? 과일은 드십니까? 우유는 마십니까? 아니면 정 씨처럼 대충 때우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귀찮아서 안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병이 찾아옵니다.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은 반드시 드십시오. 채소도 드십시오. 김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드십시오. 과일도 매일 드십시오. 사과, 바나나, 귤, 무엇이든 좋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하루 한 개의 과일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도 드십시오. 칼슘이 필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옵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한 잔의 우유가 뼈를 지켜줍니다. 물을 많이 마십시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변비가 오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먹기 싫으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료 급식을 이용하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식욕도 생기고 맛도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리하기 힘들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꼭 드십시오.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먹는 게 곧 약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오래 삽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세 끼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네 번째 이유는 병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 게 언제입니까? 몸이 아파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한 번의 미루기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을 발견할까봐 무섭다고 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검사 받기도 싫고, 의사 말 듣기도 싫고, 약 먹기도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자살 행위입니다. 광주 동구에 사시는 강모 씨, 75세 어르신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72세 되던 해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가끔 명치가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돈만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시경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왔으면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다고 말입니다. 강 씨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후회됩니다. 1년 전에 병원에 갔더라면, 친구들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미뤘다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이상한데 병원 가기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검진 받으라는 통지서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서워서, 귀찮아서,
돈 아까워서 안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초기에 잡으면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이 옵니다. 국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은 2년마다 무료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무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런데도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안 받으십니까? 검진 통지서가 오면 바로 예약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는 말은 영원히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예약하십시오. 검진 받으십시오. 내시경이 무섭다고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끝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이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약을 제때 드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좋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귀찮아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만성질환이 있으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귀찮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믿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먹지 마십시오.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상한 치료를 받다가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말을 들으십시오.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곳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4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오래 못 사는 5번째 이유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한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암도 없고 심장도 괜찮고 뇌도 멀쩡한데 그냥 죽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그분이 살고 싶은 마음을 잃었다는 걸 말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윤모 씨, 77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동창회 총무도 맡고 손주 돌보기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모든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갔습니다. 손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 사진만 보며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부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윤 씨는 20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윤 씨는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아버지는 살 이유를 잃어서 돌아가셨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할 일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다음 달에 기다려지는 일이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이유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로당,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동창회, 이런 작은 약속들이 생명을 지탱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녀를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슬픔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드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십시오. 노래교실에 등록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초등학교 급식 봉사, 도서관 책 정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주를 만나십시오. 손주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손주와의 약속이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친구들과 단체로 가도 좋고, 자녀와 함께 가도 좋습니다. 다음 달 여행 계획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오늘의 날씨, 오늘의 기분을 적으십시오. 일기를 쓰다 보면 내일도 쓸 거리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돌봐야 할 생명이 생깁니다. 아침에 밥을 줘야 하고, 산책을 시켜야 하고, 놀아줘야 합니다. 이게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살아갈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쁨, 작은 기대, 작은 책임이면 충분합니다. 70세 이후 오래 사는 비결 5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